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0년 7월에 시행된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제2회 기출보건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번에 보시면 어떤 도시에서 1일 50톤의 폐기물이 발생되었고 이때 밀도가 400kg/m의 삼성이었다. 3m 깊이인 도량식으로 매립하고자 할 때 1년 동안 필요한 부지 면적을 계산하시오. 단 매립 시 압축에 따른 쓰레기의 부피 감소율은 50%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매립 면적 계산하는 문제는 상당히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숫자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정은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매립 면적을 계산했을 때 폐기물의 발생량과 1- 부피 감소율은 한 쌍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밀도와 매립지의 깊이가 한 쌍이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럼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지죠. 자, 지금 폐기물은 하루에 50톤이 발생을 해요. 그죠? 그러면 톤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했느냐면 10의 3성. 1톤은 10의 3성 킬로그램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한 쌍이 되는 게 뭐예요? 부피 감소율. 따라서 쓰레기의 부피 감소율이 50%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0.5를 한 거죠. 나누기 폐기물의 밀도가 얼마죠? 400kg/m의 삼성. 그리고 매립지의 높이가 3m.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매립 면적은 연간으로 나타냈어요. 근데 지금 폐기물의 발생량은 하루당이죠. 따라서 하루당을 연간으로 고쳐야 돼. 따라서 1년은 365일을 보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립 면적을 계산했을 때는 폐기물의 발생량 곱하기 1- 부피 감소율이 한 쌍, 그리고 폐기물의 밀도 곱하기 매립지의 깊이 또는 매립지의 높이가 한 쌍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단위를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면서 단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계산하면 7604.17제곱미터/연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폐기물 10톤 중에서 철이 7%를 차지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폐기물의 종류는 철과 비철금속이 있습니다. 투입량이 철은 0.7톤, 비철금속이 9.3톤, 제거량은 철이 0.08톤, 비철금속이 8.92톤, 그리고 회수량은 철이 0.62톤, 비철금속이 0.38톤. 자, 1번 철의 순도를 계산하시오. 그리고 2번 철의 선별 효율을 월열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먼저 우리가 철의 순도를 계산을 합니다. 철의 순도라는 것은 회수된 철 나누기 전체 철이죠. 전체 철이라는 것은 회수된 철과 회수된 비철금속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회수된 철이 얼마죠? 회수된 철이 0.62톤이에요. 자, 그리고 회수된 철과 회수된 비철금속의 합은 이 두 개를 더한 거죠. 따라서 철의 순도를 나타냈을 때는 회수된 철과 비철금속의 합분의 철의 회수된 양으로 나타내시면 돼요. 그러면 자, 회수된 철이 0.62톤, 그리고 회수된 비철금속이 0.38톤. 따라서 곱하기 100을 하면 62%의 철의 순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열식에 의해서 선별 효율을 계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월열식에 의해서 선별 효율, 그리고 리에테마식에 의해서 선별 효율 구하는 두 가지씩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xc 나누기 xi 곱하기 y0 나누기 yi 곱하기 100. 여기서 x로 표시를 하게 되면 회수, y는 비회수, i는 투입량, o는 제거량, c는 회수량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xc라고 하면 회수량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 그러면 회수량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은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철을 기준을 하니까 회수 대상 물질이 철입니다. 0.62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xi, 투입량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죠? 투입량은 지금 철의 투입량이 되니까 0.7톤이 되는 거죠. 그리고 y0라는 것은 우리가 제거량 중에서 비회수 대상 물질이에요. 그럼 제거량 중에서 비회수 대상 물질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비철금속이 되는 거죠. 따라서 비철금속의 제거량이 되니까 8.92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yi라는 것은 뭐냐면
투입량 중에서 비철금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9.3톤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84.95%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표에서 나타낸 것처럼 철과 비철금속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철이라는 것은 회수 대상 물질, 비철금속이라는 것은 비회수 대상 물질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을 선별기라는 개통도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투입량, 제거량, 회수량. 자, 여기에서 지금 투입량 같은 경우에서는 투입량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 XI가 철이 되니까 0.7톤, 그리고 비회수 대상 물질이 비철금속이 되니까 9.3톤. 자, 그리고 회수량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 XC가 철이 되니까 0.62톤. 자, 그리고 비회수 대상 물질이 비철이니까 0.38톤. 그리고 제거량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은 철이니까 0.08이죠. 그리고 비회수 대상 물질은 8.92. 자, 이렇게 해서 개통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선별효율을 계산했을 때는 리에테마식과 월열식 두 개 중에 한 개가 주어집니다. 둘 다 주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조건에 그대로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별기에서 개통도만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으면, 공식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래서 개통도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그럼 개통도는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월열식과 리에테마식을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 보시면 함수율 80%의 음식물 폐기물 50톤과 함수율이 40%인 톱밥 20톤을 혼합하였다. 이때 혼합된 물질의 함수율은, 자, 혼합을 한다고 하면 80%의 함수율 음식 폐기물 50톤, 함수율이 40%인 톱밥 20톤 두 개를 혼합을 해요. 그럼 혼합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함수율 곱하기 질량, 함수율 곱하기 질량을 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떤 값을 찾아내죠? 함수율. 그럼 뭐의 합으로 빼야 되죠? 질량의 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음식물에 해당하는 값은 80% 곱하기 50톤. 자, 그리고 톱밥은 40% 곱하기 20톤 해서 두 개를 더해요. 그런 다음에 음식물 50톤, 톱밥 20톤을 더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음식물과 톱밥에 해당하는 혼합 폐기물의 함수율을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68.57%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소각로의 부피가 35m의 삼성이고 쓰레기의 발열량이 1400kcal/kg이다. 쓰레기의 양이 1000kg/day라고 하면 소각로 내에 열부하를 계산하시오. 단 1일 8시간 가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열부하의 단위가 kcal/m의 삼성 아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소각로의 열부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각로의 열부하에서 kcal/h라는 게 뭐예요? kcal라는 건 발열량이에요. 발열량이라는 것은 폐기물이 소각이 돼야지, 쓰레기가 소각이 돼야지만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cal/h라는 것은 발열량 곱하기 쓰레기 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각로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부하를 계산하는 값에서 단위를 보고 문제를 푸는 거죠. kcal/h라는 게 열량, 발열량 곱하기 쓰레기양. 그럼 발열량이 얼마죠? 1400kcal/kg. 자, 그리고 쓰레기양이 1000kg/day입니다. 나누기 소각로의 부피가 얼마? 35m의 삼성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시간을 보면 소각로 열부하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9인데, 지금 우리가 열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폐기물을 소각을 하잖아요, 쓰레기를. 근데 그 쓰레기가 하루당으로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데이를 hour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루는 몇 시간이죠?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근데 하루는 여기서 24시간을 하면 안 돼. 왜? 소각로에 가동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소각로는 1일 8시간만 가동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을 보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아무런 시간이, 가동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연속 가동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소각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루는 24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을 보정하는 거고, 지금처럼 가동 시간이 주어져 있으면 반드시 주어져 있는 가동 시간을 이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5만 kcal per 미터의 삼성 아워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소각로 내의 열부하가 가지고 있는 단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를 잘 이해를 하는 게 그만큼 문제 풀기가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kcal라는 것은 열량이 가지고 있는 단위니까, 열량이라는 것은 쓰레기가 타야지만이 열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kcal per hour라는 것은 쓰레기의 발열량 곱하기 쓰레기 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누기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소각로의 부피가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에틸렌 100kg을 완전 연소하는데 소요되는 이론 산소량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에틸렌은 분자식으로 되어 있죠. 에틸렌이라는 물질이 C가 2개고 H가 4개예요. 그러니까 에틸렌이 어떤 물질인지는, 분자식이 뭔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완전연소 반응식을 세워야 돼요. 자, C2H4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C가 O하고 결합하면 CO2, H가 O하고 결합하면 H2O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H 뒤에 있는 숫자가 H2 앞에 와요. 여기 2개짜리니까 2분의 4는 2. 산소 계산하시면 2개짜리가 2개, 4개, 1개짜리가 2개, 6개예요. 그러면 얘가 O2 앞에 오면 2분의 6은 3. 그죠? 여기서 산소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질량을 계산했을 때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반응식에 있는 계수 곱하기 분자량을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최적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최적은 S미터의 삼성이나 M미터의 삼성 같은 말입니다. 계수 곱하기 22.4 S미터의 삼성을 사용해 주시면 되죠. 모든 기체에 대해서 최적은 22.4로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에틸렌의 분자량은 탄소의 원자량이 12짜리가 2개, H 1짜리가 4개, 그래서 28. 따라서 28kg일 때 산소는 3개잖아요. 3 곱하기 O는 16짜리가 2개, O2니까 32. 그래서 3 곱하기 32kg. 그러면 에틸렌 얼마에 해당하는가? 100kg. 따라서 100kg일 때 산소량.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하면 O0는 산소량을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론 산소량 O0를 계산하면 342.86k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계산기는 여러분 계산은 계산기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큐넷에 공지되어 있는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를 의미하죠. 자, 그리고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서는 에틸렌을 완전연소 반응식만 세우게 되면 아주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문제 6번. 쓰레기를 현기성으로 매립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쓰레기가 분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스의 구성 성분이 변화된다. 그 변화를 4단계로 구별해서 단계별로 설명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립지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거든요. 그럼 1단계라는 것은 호기성 단계예요. 그 다음에 2, 3, 4단계는 현기성 단계입니다. 그럼 현기성 단계라는 것은 메탄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2단계에는 메탄이 생성이 안 돼요. 현기성은 현기성인데. 현기성이라고 바로 메탄이 생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메탄이 생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현기성, 비메탄 단계라고 해요. 반면에 3단계에서부터 메탄이 생성이 돼요. 생성되면서 메탄이 계속 축적돼서 3단계, 3구역에서는 메탄 생성 축적 단계. 그리고 4단계에서는 정상적인 현미 단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나타냈을 때 여기서 구역이라는 말은 단계라는 말도 말로 써도 똑같아요. 그래서 1구역, 1단계 같습니다. 그래서 1구역 호기성 단계, 2구역 현기성 비메탄 단계, 3구역 메탄 생성 축적 단계, 4구역 정상적인 현미 단계. 먼저 이걸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1단계는 산소가 있는 호기성 단계니까 산소와 질소가 감소를 해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라는 CO2가 증가하죠. 산소라는 O2와 질소라는 N2가 감소하고 CO2라는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반면 2단계에서는 현기성은 현기성인데 메탄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기성 단계인데 메탄이 생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현기성, 비메탄 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H2라는 수소가 생성되기 시작하고, 자, 그리고 SO4E-나 NO3- 등이 환원이 돼요. 왜? 현기성이니까. 자, 그리고 3구역에서는 이제 메탄이 생성돼서 계속 축적되는 단계죠. 따라서 메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3단계까지는 CO2가 CH보다 양이 많았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현기 단계가 되는 4단계에서는 CO2와 CH4를 비교하면 CO2에 비해서 CH4가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CH4가 55%, CO2가 45% 정도 발생하는 단계를 4구역, 정상적인 현기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서술을 해주는 게 6번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트렌멜 스크린의 임계 속도를 구하는 식을 쓰고 각각을 설명하시오. 자, 임계 속도를 우리가 NC라고 표현하잖아요. NC는 루트 G 나누기 4파이의 제곱 R 전체 곱하기 6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G라는 것은 중력 가속도 9.8m/s의 제곱입니다. 자, 그리고 R이라는 것은 반지름이죠. 자, 그럼 여기서 왜 60을 곱했느냐? 중력 가속도의 시간 단위가 세크란 말이에요. 근데 RPM의 단위는 뭐죠? 분당 회전수예요. 그래서 분당으로 표현되니까 세크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60을 곱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계 속도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계산하는 문제로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갈로를 알맞게 채우시오. TS라는 것은 고형물입니다. 고형물.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쉽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설러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 설러지라는 것은 고형물 TS와 수분 P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고형물이에요. 따라서 TS라는 고형물은 다시 VS와 FS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VS라는 것은 휘발성 고형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유기물. 자, 그리고 FS라는 것은 잔류성 고형물,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에요. 무기물이라고 하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TS라는 것은 VS 플러스 FS예요. 우리가 나타냈을 때. 아시겠죠? 그리고 TS는 VS, FS, VS, FS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차이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는 여러분들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럼 두 번째 줄에 보면 VSS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S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전부 다 S를 다 붙이면 돼요. 여기서. 그리고 세 번째는 D가 들어가 있죠. 그럼 전부 다 중간에 D를 다 붙이면 돼요. S는 부유, D는 용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표 자체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TS라는 것은 TSS와 TDS를 더한 값이에요. 실제로 제일 큰 값들이거든요. 그 다음 VS도 마찬가지예요. VSS와 TDS를 합친 거죠. FS도 FSS하고 FDS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값을 여러분들이 쉽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은 설러지는 고형물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게 되면 보다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나타내는 게 더 정확한 값이죠. 이건 전부 다 더하기. 얘는 는, 여기도 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고화 처리 방법 중에서 시멘트 기초법에서 사용되는 포틀랜드 시멘트의 주 성분을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포틀랜드 시멘트는 가장 주 성분이 CaO라는 석회죠. 그 다음에 SiO2라는 규소입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산화 알루미늄화는 Al2O3 그리고 산화철이라는 Fe2O3. 그래서 가장 주 성분은 CaO와 SiO2. 나머지는 Al2O3, Fe2O3. 그래서 몇 가지를 적으라고 줍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적으시오, 두 가지를 적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지금은 이제 몇 가지가 없는데, 원래는 몇 가지를 적으라고 줍니다. 그래서 주 성분은 많이 포함된 순서대로 보면 CaO, SiO2, Al2O3, Fe2O3. 그래서 1번이 CaO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SiO2, 그 다음에 Al2O3, Fe2O3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열회수 장치 열교환기의 종류를 세 가지만 쓰시오. 자, 우리가 열회수 장치가 있는 열교환기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 예열기 네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절탄기는 이코노마이즈라고도 해요. 따라서 굳이 여러분들은 절탄기 관로에서 이코노마이즈라고 적을 필요는 없어요. 절탄기라고 적어도 되고 이코노마이즈라고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만 쓰라 그러면 네 가지를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세 가지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 세 가지만 적어도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면 염화수소의 제거 반응식을 두 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그럼 염화수소를 우리가 제거를 했을 때 NaNO2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NaHSO3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HCl을 제거를 했을 때 우리가 제거 물질을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제거하는지 주어지는 경우에서는 그 주어지는 물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시키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반응식을 세우면 돼요. 그래서 HCl은 NaNO2를 이용해서 제거했을 때는 NaCl과 NO2와 NO와 H2O를 우리가 생성시켜서 제거하면 되고, HCl을 NaHSO3로 제거했을 때는 NaCl과 SO2와 H2O가 발생을 하죠. 그럼으로써 HCl,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HCl이 화살표 오른쪽에는 HCl이 다른 물질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 다른 물질로 바뀌어 있는 것을 제거한다고 그래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HCl을 처리를 할 때 NaOH를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NaOH를 이용한다고 하면 여기서 H가 플러스고 Cl이 마이너스, NA가 플러스고 OH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만나고 바깥쪽 길이 만나겠죠? 그럼 이렇게 만나면 NaCl, 바깥쪽 길이 만나면 H2O 이렇게도 처리가 되죠. 자, 그리고 또 HCl을 CaOH2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2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1가짜리인데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얘들도 이렇게 만나고 바깥쪽끼리 만나거든요. 그러면 CA하고 CL은 CA가 2 플러스고 CL이 마이너스 1가니까 CL이 두 개. 그죠? 그리고 H2O. 그럼 두 개니까 여기 2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H가 최종적으로 4개니까 2H2O.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HCl을 처리를 했을 때 제거 반응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어떤 화합물이 주어지니까 NaOH나 CaOH2로 주어지게 되면 이 반응식을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NaNO2나 NaHSO3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라고 하면 그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시 폐기물을 처리할 때 중간 처리로 파쇄를 이용한다. 파쇄시 유리한 점을 세 가지를 쓰시오. 자, 파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겉보기 비중이나 비표면적이 무조건 증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겉보기 비중의 증가, 비표면적의 증가. 반면에 크게 키우는 거, 고형화를 시키게 되면 반대가 되죠. 겉보기 비중이나 비표면적이
감소하는 것은 고형화, 증가하는 것은 파쇄. 그리고 파쇄하게 되면 입자가 작기 때문에 연소 효율이 증가하죠. 자, 그리고 고가금속을 배수할 수 있고, 그리고 입경 분포, 입자 자체가 상당히 균일한 상태로 파쇄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파쇄에 관계되는 특징,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리고 파쇄에 관계되는 법칙, 킥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 그만큼 파쇄라는 것은 우리가 전처리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해안매립공법의 종류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나와 있어요. 자, 박청뿌림공법, 순차투입공법, 수중투기공법 및 내수배제공법. 박청뿌림공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밑면이 뚫린 바지선의 폐기물을 싣고 우리가 매립 예정지까지 가죠. 그런 다음에 밑면을 열어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방법. 반면에 순차투입공법이라는 것은 해안가에서부터 서서히 바닷가 쪽으로 매립하는 방식. 그리고 수중투기공법이라는 것은 물이 있는 상태에서 매립하고, 내수배제공법이라는 것은 물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매립하는 공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박청뿌림공법을 보면 개량된 집안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 여기서는 이제 박청뿌림공법을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집안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박청뿌림공법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죠. 밑면이 뚫린 바지선을 이용을 합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박청으로 떨어뜨려 뿌려주어서 바닥의 집안 하중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말씀드린 것처럼 박청뿌림공법은 집안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밑면이 뚫린 바지선을 이용해서 매립하는 방법이에요. 자, 순차투입공법이라는 것은 호안척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쓰레기를 투입해서 육지화하는 방법. 그래서 해안가에서부터 바닷가 쪽으로 순차적으로 매립을 하면서 육지화를 시키는 방법이죠. 그리고 수중투기공법 및 내수배제공법은 호안에 해수를 그대로 둔 채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또는 내수를 호안에 있는 물을 완전히 배제시킨 후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그래서 수중투기공법이라는 것은 호안에 바닷물을 그대로 두고 매립하는 방식. 내수배제공법이라는 것은 호안에 있는 물을, 바닷물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공법을 뜻하죠. 그래서 3번은 수중투기공법과 내수배제공법을 분리해서 서술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은, 시험에서 나오는 해안매립공법을 서술하는 가장 핵심은 박청뿌림공법과 순차투입공법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반면에 내륙매립공법 4가지는 뭐가 있어요? 샌드위치 공법이 있고, 셀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압축 매립 공법이 있고, 도량식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14번은 문제가 2가지로 출제돼요. 합성 차수막의 종류를 몇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자, 지금처럼 합성 차수막의 종류를 몇 가지를 쓰고 장점과 단점을 2가지씩 쓰시오, 1가지씩 쓰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합성 차수막에 관계되는 내용은 종류와 장점과 단점을 2가지씩 쓰라고 하는 게 가장 어렵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공부했을 때는 합성 차수막의 종류와 장점과 단점을 2가지씩 기억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먼저 CR입니다. 자, CR의 장점은 대부분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죠. 그리고 마모 및 기계적 충격에 강하고, 반면에 단점에 보면 접합이 용이하지 못해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째 PCB를 보시게 되면, 자, PCB 같은 경우에서는 강도가 크죠. 접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유기화학물질에 약하고 자외선이나 오존, 기후에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PVC. 자, 그리고 CSPR은 접합이 용이하고 미생물에 강하다는 장점. 반면에 기름이나 탄화수소, 용매류에 약하고 강도가 약하다는 게 단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EPDM을 보시게 되면 수분의 함량이 낮고 강도가 높다는 게 장점이에요. 반면에 단점은 접합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기름이나 방향족 탄화수소, 용매류에 약한 게 EPDM의 가장 큰 단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상에서는 합성차수막의 종류를 쓰으라는 문제와 그리고 종류를 적고 장단점을 많이 나와도 두 가지씩 서술하시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오니까 지금 문제 형태처럼 합성차수막의 종류와 장단점 두 가지씩을 같이 기억하고 있는 게 시험에 유리하죠.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이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암기를 많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꾸준하게 해서 충분하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에 보시면 열분해 시 생성되는 연료의 특성을 결정하는 인자를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가 열분해라는 것은 소각과 가장 큰 다른 점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각이라는 것은 많은 산소를 이용해서 완전 연소를 시키는 거고, 열분해라는 것은 무산소 또는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을 해서 고체, 액체, 기체라는 연료를 생산해내는 과정을 열분해라고 하죠. 그리고 열분해는 허별 반응, 반면에 소각이라는 것은 발열 반응이죠. 따라서 열분해에 해당하는 정의, 그리고 생산된 고체, 액체, 연료의 종류 두 가지씩, 그리고 소각에 비해서 장점,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놔야 되죠. 자, 여기서는 연료의 특성을 결정하는 인자입니다. 그럼 연료의 특성은 이제 어떤 조건들이 결정을 하느냐면 운전 온도. 자, 왜 운전 온도가 결정을 하느냐면 우리가 고온 열분해와 저온 열분해가 있거든요. 고온 열분해 같은 경우에서는 기체 연료를 생산하고 저온 열분해 같은 경우에서는 고체와 액체 연료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중요해요. 자, 그리고 가열 속도, 그리고 폐기물의 성질 등이 실제로 연료의 특성, 다시 말해서 고체, 액체, 기체 연료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6번.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생물학적 처리 시에 문제점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자, 생물학적으로 처리했을 때 문제점. 그럼 생물학적 처리라는 것은 뭐죠?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먼저 난분해성 유기물의 농도가 높다. 자, 난분해성이라는 게 뭐죠? 분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난분해성이 아니고 저분해성, 저분자성 물질이죠. 저분자성 물질이라는 게 BOD입니다. BOD. 난분해성 물질이라는 게 COD거든요. 유기물 중에. 그래서 분해가 잘 이루어지는 BOD 같은 경우에서는 처리가 쉬운데 미생물을 통해서 COD 같은 난분해성 물질은 처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침출수의 특징, 침출수에서 배출되는 물질의 특징은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난분해성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처리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TKN의 농도가 높아요. TKN이라는 것은 뭐냐면 총 킬달 질소라고 그래서 유기질소와 암모니아 질소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기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생물학적 처리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폭기조라는 것은 반응조, 호기성으로 처리하는 반응조를 뜻해요. 그래서 폭기조에서 거품이 많이 발생해요. 따라서 거품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 따라서 거품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생물학적 처리가 힘듭니다. 생물학적 처리에서 거품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처리가 잘 안 되니까 생물학적 처리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난분해성, 유기물 중에서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난분해성 유기물이 높고 침출수에는, 자, 그리고 TKN이라는 유기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가 높고, 그리고 거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처리로서는 어렵다. 생물학적 처리의 문제점으로 발생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염소 및 염화수소의 제거 공정 세 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염소라는 것은 Cl2, 염화수소라는 것은 HCl을 이야기하겠죠. 따라서 염소 Cl2, 염화수소 HCl을 제거하는 공정은 발생원에서 분리를 시키는 방법, 그리고 섭식가스 세정기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건식가스 세정기를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실제로 보면 세정기라는 것은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장치거든요. 근데 이 세정기 중에서도 이제 세정기는 가스를 처리하는 장치예요. 가스를 처리하는 장치인데 세정기에서도 건식이라는 게 있어요. 특이하게. 주로는 섭식이지만은. 그래서 가스 세정기 중에서 섭식이나 건식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발생원에서 염소 성분 자체와
H라는 성분 자체를 아예 분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Cl2나 HCl이라는 자체를 발생하지 않게끔. 그래서 분리를 해서 처리하는 것을 발생원 분리법이라고 해요. 따라서 발생원 분리법과 섭식, 건식, 가스 세정기를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팁에 있으니까 팁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18번. 다음에 주어진 용어를 설명하시오. 자, 1번에 리퓨저, 2번에 가비시, 그리고 3번에 루비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면 리퓨저라는 것은 뭐냐면 연소되는 물질 중에서 고체 상태의 쓰레기를 우리가 리퓨저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형화 연료 했을 때 리퓨저를 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비지라는 것은 야채나 과실, 곡류, 물류 등의 부엌 쓰레기를 우리가 가비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루비시라는 것은 종이류, 나무류 등의 가연성 쓰레기와 금속류, 도자류기 등의 불연성 쓰레기로 부엌 쓰레기를 제외한 기타 쓰레기. 자, 그래서 주로 부엌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가비지, 그리고 부엌 쓰레기를 제외한 기타 쓰레기를 루비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연소되는 가연성 물질 중에 고체 상태의 쓰레기를 리퓨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내용 자체를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도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교재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로 보내시느냐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102@한메일넷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